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이제 414페이지에 앞 시간에서 어제 끝날 때 그 홈택스 전자신고하는 절차 그 앞에서 끝났죠. 그래서 자,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하는 절차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정보 시스템에서 마감을 한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를 변환을 하고 그것을 홈택스에 가서 전자신고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요. 재무회계의 부가가치세 2라는 박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이라는 요 작업을 통해서 국세청에 전송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수행합시다. 자, 수행 결과. 자, 네, 수행 결과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자, 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상단에 있는 마감을 클릭하여 마감 오류 리스트를 확인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하기 전에 그 전에 마감할 것이 있을 텐데요. 일단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한번 마감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이다 그랬으니까 1월부터 3월로 기간을 입력하세요. (1월부터) 3월로 기간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셨으면 위에 있는 마감이라는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상단에 마감 그랬더니 부가가치세 신고서 밑에서 마감 단추 한번 더 눌러볼까요? 네, 그러니까 에러가 2개가 떴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다.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다. 그러니까 부속서류 중에 여기는 지금 복잡한 부속서류들은 없나 봐요. 일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지금 현재 입력된 자료 중에 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마감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감 오류를 확인했으니까 종료 단추 누르시고요.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셔가지고 1월부터 3월로 다시 기간 입력하시고 상단에 있는 마감 단추를 눌러서 이게 위에 있는 것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고 아래에 있는 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한꺼번에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됐어요. 닫은 다음에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돌아와서 상단에 있는 마감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식이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보이죠. 마감 단추 눌러서 마감을 하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수행을 했느냐 하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을 하고 왔어요. 마감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클릭하여 전자신고 자료를 제작하여 저장하자. 자, 어디에 있냐면요. 부가가치세 2라는 곳에 2 박스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있나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클릭을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데이터 드라이브는 내 컴퓨터 선택을 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3월로 입력하겠습니다. 정기신고 엔터 하시면 서식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요. 이것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단추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제작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네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어느 홀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416쪽으로 가면 다음 진행이 무엇이냐? 동그라미 5번이죠.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을 클릭해서 확인을 누른 후에 변환 대상 파일 선택에서 신고 파일 찾기를 클릭한 다음에 아까 내 컴퓨터에 저장했던 곳이 C 드라이브에 ERS 데이터라고 하는 이 홀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신고 파일이 조회가 된다. 오늘 날짜로 아마 만들어진 파일이 있을 텐데요. 그 신고 파일을 선택을 하고 변환하기를 클릭한 후 홈텍스의 아이디에 숫자 4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다음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홈텍스로 연결되는 것은 가상입니다. 가상.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이라는 메뉴를 한번 찾아볼까요?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가로 열고 실무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가상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단추 밑에서 눌러주시고요. 변환 대상 파일 선택에서 신고 파일 찾기를 클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찾아가 가지고 ERS 데이터라는 홀더를 한번 찾아볼까요? ERS 데이터 여기 보이죠? 소문자로 홀더 이름이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거기 파일이 2020-0401.101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여기 나타났을 거예요. 이것을 선택을 하고 이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밑에 한 개의 파일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변환하기를 누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아이디, 홈텍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를 입력하시오. 자, 우리는 아이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4자리 숫자로 입력을 하자 그랬는데 4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확인. 변환되는 것이 그래프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밑에 파일 변환 결과하고 변환 대상 하나에 정상 변환 1개. 자, 밑에서 다음 단추를 눌러볼까요? 아래에서. 다음 단추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오류자료 조회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오류자료 없고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정상자료 조회 해가지고 3일전자 2020년 1기 예정 해서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2,949만 원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6번의 설명을 보면요. 정상자료 조회했고 7번의 설명을 보면 전송하러 가기에서 신고서 전송하기를 클릭한 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그리고 조회를 누르고 전송을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종료를 클릭함으로써 마무리가 된다. 자, 전송하러 가기라는 메뉴가 어디 있냐면은 왼쪽 하단에 있어요. 이 지금 정상적인 자료 이거를 전송하러 가는 거죠. 자, 클릭을 하면은 단추가 신고서 작성 전송에 신고서 전송하기
부가라는 단추 있죠? 원천징수는 이제 소득세 신고하는 곳이고 부가세 신고는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정기신고에서 신고서 전송하기 부가를 클릭하면은 부가세 전송이라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 사업자 번호는 113 81 2 1111 조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못 썼나요? 113 81 2 하나 둘 셋 넷 조회. 그렇죠. 그러면 조회가 되고요. 전체 한 건 조회를 한 건을 선택했습니다. 밑에서 전송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송이 된 것이고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접수 결과가 나오죠. 요거를 출력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 A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가가치세 지금 이거 2020년도 1기 예정은 지금 부속서류를 굉장히 줄인 거예요. 복잡하게 하면 또 에러가 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랬는지 지금 예제 자체가 아주 심플하게 나온 겁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필요한 경우로 줄였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 연습했듯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해당이 되는 부속 서류를 전부 한꺼번에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가상으로 우리가 해봤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국세청 전송창에서 닫아주시면 왼쪽에 종료 버튼 누르야 되겠네요.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국세청 전송 탭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3일전자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제2장을 마치고요. 우리가 제2장에서 공부한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관한 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장이죠. 소득세. 더존 스마트 AI 플러스를 이용한 근로소득 실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회사는 주식회사 3일전자 같은 회사인가요? 네. 회사 변동 없이 삼일전자를 가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거 우리가 이제 그 이론에서는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이배사 근연기 그 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된 6가지 세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실습에 와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이것만 우리가 다룹니다. 시험에서도 이것만 출제가 돼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이 부분을 우리가 실습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 422페이지 하단을 좀 볼까요? 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계산해가는 과정으로 먼저 사원을 등록하고 사원에 대한 급여 자료를 입력하여 월별로 세액을 납부한 다음 연간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 이 근로소득을 월별로 이제 그 원천 징수를 하려면은 먼저 사원 등록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죠? 예. 사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원에 대한 급여 자료도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해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해서 확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423페이지는 국세청의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세 세액 계산의 흐름이 총급여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급여를 뺀 모든 급여, 이거를 우리가 총급여라고 한다 이거죠. 우리 근로소득세에 의해서 총급여라 하는 것은 비과세 소득은 뺀 과세 급여만을 말한 거다.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죠. 이게 이제 사업소득으로 말하면 필요경비란 말이죠. 그래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그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또 하게 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기본공제는 한 명당,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 연간.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이걸 반영을 하죠. 그리고 추가공제로서는 경로 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그래서 경로우대는 한 명당 100만 원, 장애인은 한 명당 200만 원, 부녀자는 한 명당 50만 원. 한 명당이 아니라 부녀자는 그냥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 이런 식의 추가공제가 있죠. 그리고 특별소득공제로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라는 건 국민연금, 불입액 전부를 소득공제해주고 있고요. 특별소득공제에서는 건강보험료 불입액과 또 주택청약금 같은 거, 또 그 주택 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부담했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원금 상환도 마찬가지고 특별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것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소득공제를 인적공제부터 해서 쭉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기본 세율을 적용하죠. 7단계 누진 초과 세율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한 세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액 공제에서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특별 세액 공제로서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이거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외에 이런 월세 세액 공제라든가 이러한 세액 공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없더라도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죠. 근로소득 세액 공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그 소득이 작은 사람은 55%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하고 또 추가로 이런 특별 세액 공제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결정된 세액이 1년간 납부해야 될 근로소득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매달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 징수를 당한 것이 있죠. 그 원천 징수 당한 것이 기납부세액이 되겠죠. 1월부터 12월 동안 기납부한 세액을 뺍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차감 징수세액이다 해서 이 차감 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온 사람은 2월 달에 급여보다 더 많은 보너스 같은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환급을 받는 것이고요. 차감 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온 근로자는 2월 달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겠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개 이 급여관리자들이 원천징수를 즉 기납부세액을 좀 높여놓습니다. 네. 적게 내다가 나중에 2월달에 그걸 한꺼번에 많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분산시켜가지고 좀 많이 냈다가 2월에 돌려받는 것이 좀 이렇게 돈 운영하는데 충격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원천징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로 연말정산까지 근로소득 세액이 확정된다 하는 것이죠. 그 흐름을 이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자, 오늘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네. 인사급여 프로그램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급여계산, 사원정보관리, 연말정산, 퇴직소득 등 상용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재반 정보를 우리가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사원 등록이 안 되면 아무런 작업도 할 수 없다. 근로소득과 관련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항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읽어보지 않아도 그냥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이건 개인적으로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부양가족 명세까지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고요. 실습 문제가 자, 실습을 해보기 전에 부양가족을 추가할 때 426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저 지금 칠판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다 기본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자 본인은 이거 따질 것도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그래서 본인은 안 따진다 이 말이고요. 두 가지를 다. 배우자, 결혼한 사람인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데 소득만 따지고 나이는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 역시 직계존속은 소득도 따지고 나이도 따집니다. 소득이 없어야 되고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형제자매도 소득도 따집니다. 소득이 없어야 되고요. 나이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직계비속, 자녀들, 입양자 포함해서 소득 없어야 되고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된다. 위탁아도 소득 없어야 되고요.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급자의 경우도 소득이 없어야 되고 수급자의 경우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이 소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소득 금액이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 1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필요 경비를 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총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총 수익 금액 100만 원인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것이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배우자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서 총 수익 금액이 5억 원이었어요. 5억 원이 있는데 필요 경비가 만약에 5억 원이었다. 그러면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은 제로인 겁니다. 네. 소득 금액과 소득은 달라요. 소득이라고 그냥 뒤에 금액이 안 들어가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입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총 수입 금액. 필요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필요 경비를 공제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따질 때는 총 수익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를 제외한 것이다. 그걸 우리는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을 좀 줍니다. 자, 이 배우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인데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에요. 1년간 총 급여액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총 급여액이 과세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그 근로소득 공제를 몇 프로 해주냐면은 70%를 해주잖아요. 70% 근로소득 공제 70% 해줘요. 그러면 곱하기 70%가 근로소득 공제인데 그러면 350만 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500에서 350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은 10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0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 해서 이 배우자가 기본공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요 150만 원을 100만 원 이하로 봐주겠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근로소득도 있고 자 아까 배우자가 사업소득도 있어요.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이 0원이었어. 0원 더하기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150이죠? 이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으로 따진다.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밑에 이제 그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추가 공제 아니더라도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이를 따지는 직계 존속 중에 직계 존속이 아버님이 59세라고 볼까요? 만 59세. 소득자의 아버지가 만 59세예요. 근데 아버님이 장애인이야. 그러면은 나이 안 따진다 이겁니다. 만 60세 이상 안 따진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나이 따지는 것 중에 장애인이라면 소득만 보고 나이는 묻지 않는다. 직계 비속도 장애인이라면 20세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30세, 40이어도 소득만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해가시죠?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인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요. 장애인은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요.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50만 원 추가가 되고 한부모에 해당되는 사람은 100만 원. 이거는 소득자 본인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냐 한부모냐 해서 부녀자라면 50만 원, 한부모라면 100만 원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자,
그래서 요것은 부양가족을 우리가 입력할 때 이게 전부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판단해서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부양가족 등록을 착오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아이캔 박스에서 다시 정리를 했네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판정 시 참고해라. 연간 소득 금액이라 하는 것은 종합소득에다가 퇴직소득도 더하고 양도소득도 더하라 이거예요. 연간 소득 금액에는 종합소득이 뭐예요? 2배사 근연기 그 6가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퇴양, 분류과세로 우리가 정리했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몽땅 합친 것이 연간소득 금액이다. 그 합계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100만 원. 이거 합계 금액이 100만 원으로 판단한다. 이거 100만 원. 네, 그래서 아까 100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2배사 근연기에 퇴양까지 더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소득 금액이라 하는 말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른 거예요. 소득은 총수익 금액. 이건 총수익 금액, 소득 금액 필요 경비를 뺀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소득에서. 근데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어. 그러면 안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일용근로자가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아무리 일용근로소득이 많아도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여기 보면 분리과세는 여기에 다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에 대한 소득은 여기 연간 소득 금액에서 안 따집니다. 분리과세는.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만약에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이다 라고 한다면 금액을 따질 것도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다음에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예요. 예, 필요경비라면 우리가 재무회계 배운 것이 다 사업소득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수입액은 뭐겠어요?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매출원가, 복리후생비, 급여 뭐 이런 것들 다 뺀 거. 그것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퇴직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거. 비과세는 해당이 안 되고 과세 퇴직금 전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퇴직금은 필요 경비라는 게 없죠. 그래서 소득 금액, 퇴직금 전액을 따지는 거고요. 양도소득의 경우는 필요 경비가 있죠. 양도소득은 양도 가액에서 자기가 매입한 가격이 필요 경비죠. 그래서 소득자가 땅을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이번에 땅을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이 땅을 얼마에 샀었냐면은 8억에 샀었어요. 그러면 필요경비가 8억인 거죠. 10억 빼기 8억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빼고 100만 원이 이하라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의 경우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줄 수 있죠. 연금소득 공제는 차감을 이걸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요. 자, 공적연금소득이 있다. 공적연금 연간 516만 원 이하는요. 516만 원 이하는 전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공적연금 연간 516만 원이면 516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43만 원 정도 되네요. 예, 43만 원. 그러니까 국민연금 한 43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준다 이겁니다. 연간 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네, 기타 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즉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죠. 그래서 가장 그 언급이 많이 되는,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강연료, 원고료 이런 거예요. 뭐 부친이 어디에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얼마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60%를 비용으로 빼면 돼요. 60%. 강연료, 원고료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65, 30, 300만 원을 빼면 아버님의 수입, 기타 소득 금액은 200이 되는 거죠. 500 빼기 300에서. 또 80% 인정되는 거 있죠? 80% 인정되는 게 뭐가 있죠? 상금. 그 인정되는 기관에, 그 공적 기관에서 인정해가지고 경시대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받았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상금을 받았어. 만약에 300만 원을 받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고등학생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80%는 뭐다? 상금의 80%는 필요경비다. 그러면 38에 24, 240만 원이 필요경비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등학생의 기타 소득 금액은 60만 원인 거죠. 300만 원을 그 상금으로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필요경비를 빼주면 됩니다. 90% 인정해 주는 것도 있었죠. 90%. 골동품.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게 하나하나 그 경우의 수마다 그 필요경비가 다 다르니까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타 소득은 또 이렇죠. 100만 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면 아까 분리과세는 여기서 연간 소득 금액이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소득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분리과세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기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과세 했다라고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안 되죠. 그러나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 무조건 안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 무조건 안 된다 이거. 복권은 아무리 30억이 됐어도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무조건. 그래서 뇌물도 100만 원, 뇌물은 필요경비가 하나도 인정이 안 되니까 뇌물이 1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도 되겠죠. 그러나 100만 원이 초과되면은 뇌물이 100만 원 초과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소득이 있는 거다. 자, 금융소득의 경우에 필요경비가 없죠. 금융소득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말이죠. 두 가지 소득이 더해진 거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에요. 두 가지를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죠.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 돼요. 근데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연간. 그러면 종합과세 해야 돼. 그러므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또 소득 관계를 따질 때 이 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 사람 것만 해보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을 하는데요. 김현철이라는 사람 한 사람 것만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사원부터 입력해 볼까요? 이 부분을 보고 사원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는 인사급여 왼쪽에 인사급여라는 단추를 눌러서 사원 등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코드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1001번 김현철 이렇게 쓰면 돼요. 내국인 엔터 치고 주민번호 651010 뒷자리가 177 1119 입사는 2016년 2월 1일 KR 내국인 KR 주민번호 단일세율 적용 거주자 급여는 월급이죠. 예, 월급 500만원 7번에다가 월급 50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 국민연금 보수월액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이 보수월액이라는 걸 또 따로 신고하는 게 있어요. 예. 이 사람은 급여하고 똑같이 500만 원이네요. 그것이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똑같이 적용되고요.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부라고 돼 있네. 부. 대표자는 대표자. 부. 그러니까 대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대표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자 부 해주고 여기 대표자 선택해주고 장기요양보험 여죠? 여. 그 다음에 경감률 0. 건강보험증 번호 없어요. 없는 건 엔터로 지나가시고 국외근로 예, 국외근로는 없죠. 근데 이 국외근로가 국외근로 실적이 없으면 부고 이제 국외근로 하는 사람은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예, 2번을 먼저 알아주시면 돼요. 2번은 뭐냐면 원양어선 선원하고 예, 해외 건설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 건설업체 현장 근로자 해외 건설 그것만 2번입니다. 나머지의 해외 국외 근로는 다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은 국외 근로 아니니까 부 선원 여부 부 생산직 여부 부 이 생산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직이 이게 여를 생산직이면 여로 해놔야 나중에 급여 입력할 때 그 시간의 근무수당 있죠? 그것을 비과세로 생산직은 비과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직은 과세예요. 시간의 근무수당이. 그래서 생산직은 아니니까 부. 주소 여기다 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72길 13 신길동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퇴사는 안 하니까 비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양가족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의 본인은 기본에 본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기본공제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인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혹시 본인이 부녀자는 아닌지 장애인은 아닌지 본인이 한부모는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이 자료에 있겠죠. 자, 밑에 주민등록표가 있고요. 그 밑에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처 박정은, 부 김두식, 모 황순이, 제 동생이라는 얘기죠. 자, 본인 얘기는 없어요. 본인 얘기는 없으니까 본인은 지금 일단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가 있는 거 보니까 한부모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예요. 자, 이게 차일이가 자녀죠?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한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본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대로 두면 돼요.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를 보고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죠. 두 번째 사람은 처 박정은입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연말정산 관계에서 밑에 메시지를 보시고 처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는 3번이죠. 3 입력하는 거예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배우자가. 그거는 밑에 설명을 봐야 되죠. 그래서 자,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으니까 주민번호는 볼 것도 없고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고 그랬죠. 70%가 근로소득 공제인데 그러면 350을 빼면 150이 있지 않느냐? 150도 봐준다고 그랬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그래서 박정은은 여기다가 기본을 그대로 배우자라고 하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0, 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밑에 0, 부와 그냥 배우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배우자에서 엔터 치고 아까 설명에 배우자의 장애 이 얘기 없었죠. 지나가고 성명을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박정은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660212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또 입력을 해서 볼까요? 자, 두 번째 주민등록표의 두 번째 사람은 자녀입니다. 김장일과 김차일인데 자녀는 나이도 따져봐야 돼요. 96년생. 그러면 지금이 2020년도니까 빼기 1996 해보면 24살. 김장일이는 만 20세 이하가 아니죠.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또 김차일이는 딱 20살이죠. 2020. 그래서 차일이는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설명에서 자녀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죠. 그건 나이만 가지고 판단해서 하면 돼요. 자, 김장일이부터 입력합니다. 자녀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직계 비속이죠. 그래서 4번. 그런데 나이 때문에 안 되는 자녀니까 0번 부, 이 기본을 부로 하고 입력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명은 김장일, 내국인, 주민번호는 960725
1182 814 1182 814 네. 또 4번 직계 비속이고 둘째는 20세 이하였죠. 그래서 20세 이하 기본에서 20세 이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장애 이런 거 없었죠. 네. 네? 김차일이가 00년생이니까. 구륙이 25. 그러니까 예, 96은 안 되니까 기본문제에서 나이대가 안 되니까. 근데 둘째는 되니까 20세 이하. 21살이라고요? 만 나이. 예. 예, 여기서는 전부 만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아니고 만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재 사업연도 2020년도에서 무조건 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앞에 1900 넣어가지고 빼주면 돼요. 그래서 만 나이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차일은 해당이 됩니다. 김차일을 20세 이하로 넣는 이유는 그래서 넣는 거예요. 내국인이고 001211 329 주민번호가 틀리면 빨강색으로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표로 다시 돌아가서 자료를 보면은 자녀 밑에 부 김두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39년생이네요. 그러면 2020 빼기 1939 81세 60세 넘었죠.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가 밑에 설명을 봐야 됩니다. 원고료 수입 200만 원이 있고요. 필요경비 60%입니다.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예, 이렇게 괄호 속에 필요경비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아서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원고료, 강연료, 필요경비 60%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200만 원의 60%는 6, 2, 12, 120만 원이 필요경비니까 80만 원의 소득금액이 있는 거죠. 기타 소득금액 8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 이하니까 김두식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직계존속,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 1번 하고, 직계존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드가 소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성으로 봤을 때 배우자는 박씨고, 지금 소득자가 김씨니까 여기 부는 같은 김씨인가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6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따지는 거니까 나중에 70세 이상 추가 공제는 주민번호를 넣으면 자동 반영됩니다. 성명에다가 김두식, 주민번호가 390504 177 하나 둘 셋 넷. 주민번호 넣으면 나이가 계산되면서 경로 70세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죠. 수동으로 하고 가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로 그건 해결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모를 보겠습니다. 황순희 씨가 43년생이에요. 자, 2020 빼기 1943 해보면 나이가 지금 77세, 60세 넘었고 소득이 있는가만 보면 되겠죠. 황순희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때 따질 때는 소득금액은 없다. 그래서 직계존속,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하고
60세 이상으로 또 입력합니다. 황순이 430411 222 9. 네. 자, 이제 한 사람 남았나요? 네. 형제 김재철. 나이를 보겠습니다. 2020 빼기 1967년생. 53세.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니죠. 나이에서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져요. 소득이 네, 장애인이네요.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인이며 소득은 없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장애인은 소득만 없으면 나이를 안 따진다 이거죠. 기본급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6번이죠. 기본에서는 20세 이하라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은 장애인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5번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의 커서가 가가지고 코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코드는 장애인 복지법, 2번은 국가유공자, 3번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장애인. 그러면 여기 자료가 주어질 때 아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1번을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요 1, 2, 3 코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1번. 엔터로 지나가서 성명을 김재철을 입력하고 6708 26 177 1117이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처럼 자녀이지만 자녀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넣어야 돼요. 만약에 김재철이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다 입력은 하는 거예요. 입력은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여기다 입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을 이제 속이려고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그 세대주의 관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8번 해가지고 본인과의 관계에다가 고모 이렇게 쓴다. 고모 해놓고 뭐 45년생 해서 이렇게 써놔요. 네, 고모. 뭐 장애가 있다 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 고모는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일단 부양가족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모, 이모 이런 분들은 아예 입력을 안 하는 거고요. 형제까지는 일단 입력은 다 하는데 여기에다 넣을 때 이걸 따져서 넣어야 된다. 기본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되면은 어떤 뭐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는 건 부. 되는 경우는 배우자다, 본인이다, 20세 이하다, 60세 이상이다, 장애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당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 이걸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소득세 문제에서 한 문제를 여러분이 무난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 사람 연습을 또 하죠.